사회과학 융합 선택 과목,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 근데 결국은 절대평가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고등학교들한테는 호재이고요. 그렇지 않은 고등학교한테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맥락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상대평가라는 거죠. 일단 2015에서는 9등급제였고 공통 9등급제, 일반도 9등급제, 진로 선택은 절대평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영어에 한정을 지으면 좀 차이가 있는 게 공통 1학년 때 공통 영어 듣는 것가 5등급입니다. 상대평가, 절대평가 병기는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절대평가 병기는 성취 수준 ABCD를 옆에다 적어준다는 건데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5등급 상대평가를 여전히 하겠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국영수는 2015랑 비교했을 때는 일반이랑 일반만 상대평가고 진로 과목이 절대평가였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일반 진로 융합 선택 과목 모두 다 상대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5등급제 상대평가.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실제로 학교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고3 애들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을 거의 90% 이상 진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 긴장감이 전혀 없어요. 고3 애들. 학부모님들이 상담을 하면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우리 애가 고3인데 고3 같지 않게 한다고 대학생처럼 지낸다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네, 그렇죠. 다 결정이 됐으니까 그런 거죠. 고3이 돼가지고 자기가 공부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 이미 내신 다 결정났죠. 그 다음에 서울권에 최저 힘들게 맞추는 학교 아닌 이상은 수능 성적도 대부분 필요 없고 이 지역 대학 간다고 하면 전부 내신으로 줄 세우는 전형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아이들한테 고3 때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대다수의 아이들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공립에 그냥 아니면 사립이든 국공립이든 그냥 일반적인 평준화 일반고라고 하면 30명 중에 수능이 필요한 애가 놀라지 마세요. 2~3명밖에 없어요. 수능이 유의미하게 필요한 아이가 많아야 제가 볼 땐 3~4명, 보통 2명 정도 수준. 물론 대구는 공부를 좀 더 잘하니까 다른 지역보다 좀 더 많을 수는 있어요. 전국 평균으로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전국 평균으로 보면. 그래서 영어에 한정을 지으면 선택 과목도 전부 5등급제 상대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바뀌겠어요? 고2, 3 때도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공부를 좀 더 신경 써서 해줘야 하는 거죠. 2015에서는 진로 선택이 절대평가니까 아이들이 거의 신경을 안 썼어요. 선생님들도 점수를 퍼줬죠. 왜냐면 절대평가니까 점수를 굳이 깎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바뀝니다. 자, 5등급제가 이제 1, 2, 3, 4, 5로 바뀌는데 누적 비율이 10, 34, 66, 90, 100이에요. 이게 이제 또 엄청나게 중요한 함의가 있는 게 5등급제로 이제 바뀌면서 그 전까지는 제가 서울에 이름 들어본 대학을 간다라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2등급까지가 의미가 있었어요. 1등급 맞으면 서울의 최상위권 학교를 가는 거고 2등급 초반 맞고 1등급 후반 때는 맞아요. 1등급 후반 때 2등급 초반에 수능 최저도 맞출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서울에 이름 들어본 대학을 갈 수 있었는데 이제 1, 2, 3, 4, 5등급으로 바뀌면은 제가 봤을 때는 1등급만 의미가 있습니다. 2등급부터는 서울권 대학을 간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어요. 즉 아이들은 제가 볼 때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오히려 1등급을 맞지 못하게 됩니다. 1등급을 맞지 못하게 되면 일단 서울권은 물 건너가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이 5등급제가 되면 이 10% 안에 든다는 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수능도 바뀌는데 영어에만 한정을 짓는다고 하면 똑같습니다.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제일 많이 바뀌는 부분이 바로 사회과학 쪽입니다. 사회과학 쪽. 그래서 학부모님들 시절로 돌아가는 겁니다. 추억을 읊어드리면 그 시절은 400점 만점이었죠.
언어 영역 120점, 수리 영역 80점, 외국어 영역 80점, 탐구 영역 120점인데 자연계면 과탐 72점, 사탐 48점. 인문계면 거꾸로였죠? 변환표준 점수를 썼고요. 기억나시나요? 아, 기억 안 나시나요? 원래 여기서 무슨 포인트인데 아무도 그때로 돌아갑니다. 저 그때 탐구 공통 많이 나왔잖아요. 공통사회 공통과학 많이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 돌고 도는 것 같아요. 6차 지금 대부분 이제 6차 교육과정 세대잖아요. 6차 교육과정 때는 전부 다 배우는 거였잖아요. 인문계 애들도 과학 다 배웠고 자연계 애들도 사회를 다 배웠죠. 그러다가 7차로 넘어오면서 선택이란 게 등장을 하면서 인문계 애들은 사회만 배우고 자연계 애들은 과학만 배우는 걸로 가다가 중간에 아 이거 너무하다 싶어가지고 좀 약간의 변화가 있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흐름이. 그러니까 6차가 2004학년도까지가 6차예요. 그다음에 2005학년도 05학번으로 입학한 사람부터가 7차인데요. 그 7차 수능이 지금의 형태의 수능이거든요. 이제 결국에는 28학년도 수능에서는 다시 제가 볼 때는 이거 딱 보고 6차인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그런 생각 드시죠? 6차 수능으로 돌아간다. 느낌이. 사회과학은. 영어는 똑같습니다. 국어 수학은 뭐 제가 국어 수학 전문가 아니니까 제가 따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네. 수학도 제가 아는 수학생한테 얘기 들어보면 많은 변화가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거는 수학학원 설명회 가서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영어만 말씀을 드리면 영어는 원래 하던 걸 하면 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가장 하이라이트 영어와 입시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가 이걸 왜 알아야 하는지 영어와 입시의 연결고리를 왜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크리티컬 피리어드라고 이건 영어 교육학에 나오는 용어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제 포스터 이게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 야구로 한번 비유를 해봤어요. 야구에서 한국 시리즈에서 예를 들어서 대구 여기 대구잖아요. 삼성이 이번에 준우승했죠. 삼성이 이게 준우승을 하려고 하면 언제부터 준비를 잘해야 했을까요? 지금 겨울이잖아요. 지금 스토브리그부터 준비를 잘 해야 했겠죠. 근데 저는 스토브리그를 초등 1, 2학년으로 생각합니다. 초등 1, 2학년부터 준비를 잘 해서 스프링 캠프가 봄에 하는 거잖아요. 그때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 그 다음에 초등학교 5, 6학년이 되면 저는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포스트 시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준 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거. 대구 분들이 지금 야구 잘 아시죠? 네. 그러면 야구가 제가 볼 때 공부보다 덜 잔인해요. 야구는 그래도 포스트 시즌에 10팀 중에 5팀은 올라가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 포스트 시즌을 고1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실제로 겪어봤을 때는 고1이면 10명 중에 8, 9명이 저 뒤에 있습니다. 고1이면 10명 중에 8, 9명이 입시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기 뒤에가 있습니다. 30명 중에 2, 3명만 공부해요. 나머지는 저도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네, 핸드폰. 요즘 학교에 핸드폰 안 걷죠? 걷어요? 안 걷어요.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한 7, 8년 됐어요. 핸드폰 안 걷은 지요. 네. 제가 예전에 있던 학교들도 핸드폰 걷었던 곳이 없습니다. 아이들 인권 문제 때문에. 네. 인권 침해 요소가 아주 강하다고 해서 한 8년 됐어요. 핸드폰 안 걷은 지가. 네. 대구는 걷어요? 그렇다고 대구에서 인권을 침해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는 하면 안 돼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학교 방침에 따라서 그 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인 학교들은 핸드폰을 안 거둔 거고 재량껏 거둘 수도 있습니다. 네.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학생들이 걷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학생이 회의를 해서. 근데 걷기를 원한 거지 너희가?
아니야. 전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거 야구로 비유한 이유가 뭐냐면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막 강하게 밀어붙일 수는 없겠죠. 물론 강하게 밀어붙일 수는 없는데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반드시 발을 담궈야 돼요. 초등학교 1, 2학년이면. 그런데 저도 경험담이에요. 제가 나이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도 자녀가 한 명 있어요. 아무도 안 놀리시네. 원래 그렇게 생겼나 보다. 저희 애도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영어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일하다가 밤늦게 들어갔는데 애가 막 오더라고요. 저한테 자기 뭐 영어 책 끝냈다고 막 이렇게 오더라고요. 저도 영어를 강하게 함부로 밀어붙이지는 못해요. 저도 집에서 서열이 낮아가지고 함부로 밀어붙이지는 못하거든요.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데 일단은 저는 그래도 이 아이가 저한테 영어책 아빠 나 영어 뭐 공부했어 하면서 이렇게 가져오는데 저는 여기서 뭘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얘가 영어를 해야 돼 라는 인식을 반드시 심어줘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제가 멘탈 케어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 아이가 저한테 그렇게 가져오려면 저와 친분 관계가 있어야겠죠. 제가 만약에 꼰대처럼 늘 너 왜 공부 안 해? 만약 이렇게 했으면 아마 안 왔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서열이 낮아요. 일단 유대감을 쌓지 못하면 특히 이제 아빠하고 딸의 관계는 이게 잘못하면 자칫하면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파국을 치닫는 경우도 많잖아요. 엄마가 혼내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엄마는 무서워도 돼요. 근데 아빠가 잘못 뭐라고 하면 완전 나쁜 XX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유대감을 쌓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유대감을 쌓으려고 노력을 하고 얘가 이제 그건 알아요. 아, 엄마는 영어 몰라. 아, 아빠한테 영어 물어봐야 돼. 이 정도는 압니다. 저희 집에서는 이거에 관련해서 제가 입을 열겠죠. 네. 엄마는 모르거든요. 영어는 이제 제가 담당을 한단 말이에요. 얘가 최소한 아, 영어는 엄마한테 물어봐봤자 답 안 나오는구나. 아빠한테 가서 그다음에 영어 공부는 초등학교 1학년이어도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아파도 하루만 쉬고 가야 돼. 네, 얼마 전에 아팠는데 하루 쉬고 갔습니다. 너 어떡할래? 영어랑 피아노 중에 뭐는 갈래? 영어 갈게. 얘도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 영어도 안 간다고 하면 집에서 나의 입지가 좀 좁아질 것 같은데 눈치를 봐요. 그래서 물론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잘할지 못할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부모가 알아야지 얘를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얘가 잘할 거라고 크게 기대를 하진 않습니다. 많이 내려놔요. 항상 마음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너무 입시나 이런 걸 저도 나름 겪어보고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 너무나 잘 알거든요. 100명 중에 한 2~3명만 성공하고 나머지가 성공을 못하고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못 가는 이 현실을 너무나 잘 알아서 2~3명 안에 과연 들 수 있을까? 정말 쉽지 않을 텐데 이거를 너무 잘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교육과 공교육의 차이를 학부모님들이 명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사교육은 경험을 하는 곳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사교육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학원에서 시험을 쳤다고 해서 공식 기록이 남지 않아요. 시험도 마음껏 쳐볼 수 있습니다. 공교육은 기록이 남습니다. 시험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칠 수도 없어요. 딱 1년에 4번 이상은 못 보죠. 4번 딱 봅니다. 지필평가. 그 다음에 수행평가 있고 중간중간.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초등학교랑 중학교의 영어 수준의 간극과 영어 수준의 간극이 이게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의 영어 간극은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그런데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영어 간극은요
말해 뭐해 수준 너무 심합니다. 수학 선생님과 똑같은 말씀. 네. 제가 아주 잘 아는 지인에 의하면 수학도 네 저도 그렇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1학 수학 선생님도 저랑 똑같은 말 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밀어붙여야 한다고. 수학도 2, 3학년, 4학년 가면 이미 저기 뒤에 가 있대요. 상당수 아이들이. 그래서 영어도 그런데 그러니까 영수는 어쩔 수 없다. 아니 그래도 국어보단 낫습니다. 국어는 제가 예전에 국어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국어 선생님한테 국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요? 다시 태어나요. 네. 그러니까 일단 유전자를 잘 타고 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정말 스파르타식으로 어마어마하게 밀어붙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저 교육하는 사람이 이제 정서적인 거 고려 말고요. 입시에만 한정지어서 말씀드릴게요. 입시에만 한정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유의미한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어렵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교육을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교육이 옳고 공교육은 나쁘고 공교육은 옳고 사교육은 나쁘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사교육과 공교육의 차이, 본질적인 차이를 이해를 하면서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사교육은요. 선행금지법 이런 거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학원에서 막 시험 문제도 풀게 하면서 얘 수준을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에서는요. 법에 걸립니다. 만약에 고등학교 모의고사 풀게 하면 중학생이 되나. 그런데 중고등학교의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수준의 거를 대비하지 못하면 아이들이 완전 다 나고자가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이렇게 마련해 놓고서 법으로 막아놨어요. 그래서 이 틈을 사교육에서 잘 파고들어서 잘 활용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 중, 고 연결고리가 있는 학원에서의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기 왔다고 해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일단 이거는 학교 수업 실수거든요. 법정 수업 실수예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거 학교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법정 수업 실수가 일주일에 3시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계산을 해보니까요. 한 340시간 정도가 나오고 340시간 정도를 배우는 거예요. 중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근데 제가 0.6을 곱했거든요. 수행평가랑 지필평가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거 맞지? 맞지? 너네 학교에서 3시간 배운다고 하면 한두 시간 수행평가 때문에 시간 보내는 거 맞죠? 나 지금 거짓말 치는 거 아니지? 맞지? 실제로 그러니까 학교에서 영어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얘들아 많은 것 같아? 안 많은 것 같아? 없지. 고등학교도 명목상으로는 408시간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고3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해야 하고 고2도 없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럼 고1 때 한 136시간인데 공교육은 그냥 증명만 하는 거예요. 가서 실질적으로 수업을 통해서 뭔가를 역량을 쌓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예요. 왜냐하면 평가를 계속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학교 선생님이 실력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지금 학교에 있는 영어 선생님들 30, 40대 특히 30, 40대 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가장 균형 잡히게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어려운 시험을 뚫고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인데 구조가 그렇다. 구조가. 이 부족한 거를 어디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학원에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도 저희 애 학원 보내는 이유가 그겁니다. 저는 공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쌓기가 되게 어렵다는 걸 구조적으로 저도 알거든요. 공교육을 욕하는 게 아니라 한계를 얘기합니다. 한계. 애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중학교 때 영어 포기 요즘 애들 중1 때 영포자란 말 많이 쓰거든요. 초등학교 때 너 뭐 했니? 하면은 게임이요. 네, 초등학교 때 주로 게임을 많이 했어요. 맞아? 얘들아? 초등학교 때 게임을 많이 했어 영어 시간에? 네, 맞지? 적극적으로 그걸 끄덕여줘.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추구하는 것과
지금 현재 입시와의 간극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정말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를 쭉 열심히 따라가잖아요. 제가 볼 때 수능에서 딱 4등급 맞아요. 절대평가 기준. 그럼 그 수능 4등급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은 네, 아마도 네. 별로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루에 적정한 영어 공부 시간은 제가 생각할 때는요. 주말은 빼줬습니다. 초등학생들. 주말에는 놀아야겠죠. 하루에 3시간 학원 다니는 시간 포함해서 이 정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제가 보니까 하루에 1시간 학원에서 내주는 숙제하고는 애가 왜냐면 다른 것도 할 게 많으니까 초등학생이니까 다른 게 할 게 많아요. 또 수학도 해야지, 국어도 해야지, 한자도 뭐 해야지 막 하다 보니까 3시간 이상 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는 이렇게 하는 애가 아마 1등급 맞을 거다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다 이렇게 못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근데 이렇게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대치동이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는 뭐 열에 3-4명이 1등급이다, 뭐 열에 대여섯 명이 1등급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동네인 거고, 중학교 가도 애들아 3시간씩 하고 있지? 학원 수업 포함해서 해야 돼. 네. 왜냐면 고등학교 가서 5대1을 기억해야 돼. 얘들아 5대1이 뭔지 알 것 같아? 혹시 선배들한테 얘기 들은 거 없어? 자, 학생들 한번 잘 들어봐. 고등학교, 지금 중학교도 마찬가지인데 하루에 자습시간 5시간 하는 애 있니? 학교 수업 다 빼고 하루에 5시간 공부한다. 책상에 앉아서. 없지? 네. 아이들이 하루에 자습시간 5시간 정도 합니다. 고등학교 가면. 최상위권 아이들 5시간 이상 하기 어려워요. 수업 다 듣고 하기 때문에. 왜냐면 6, 7시부터 애들도 먹긴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밥 먹고 하면 한 7시부터 최대 11시 정도까지 하면은 제가 볼 땐 제일 많이 하는 건데, 그럼 실질적으로 고등학교에 가면 제가 볼 때는 수학과학을 한 3-4시간 매일매일, 영어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해요. 영어를 만약에 1시간 이상 하면 얘는 입시 전략에서 큰 착오가 생깁니다. 그러면 역으로 다시 돌려서 얘기를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 기본기를 철저하게 다져놓은 그 실력으로 고등학교를 버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어.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영어를 끝내야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영어를 끝냅니까? 언어를. 그걸 끝낼 수는 없어요. 끝낼 수는 없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 최대한 기본기를 쌓아서 고등학교로 와야 한다는 거. 끝낸다는 건 거짓말이죠. 뭐 평생을 공부해도 영어를 어떻게 끝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기본기를 철저히 다지자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영어는 시간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많이 한 애가 잘합니다. 많이 한 애가. 그러니까 머리가 특출나게 좋은 애가 잘하는 과목은 아니죠. 근데 그 과목은 수학이죠. 수학이나 과학은 이게 많이 중요하고, 국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어는 상대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엉덩이를 오래 붙이고 그래도 꾸준히 단어 열심히 외우고 독해 열심히 하고 그런 애가 그래도 결국엔 성과를 냅니다. 근데 왜 제가 초등학교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초등학교 때 그 습관이 안 잡혀 있으면 고등학교 와서는 할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때 습관이 안 잡히는 애가 중학교 때 공부 잘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그러니까 초등, 중학교 때 이미 승부가 나버리는 거예요. 초등학교,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이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지점이 뭐냐면은 엄마 아빠가 특히 아빠들이 이런 경우가 많대요. 아버님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애들이 하는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 야 놀아 뭐 나중에 공부하면 되지라고 하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1, 2학년 때 성적표 보고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 낼 거면 초등학교 때부터 화를 내라는 거예요. 중간에 자세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이때 놀으라며요. 중학교 때까지도 신경 안 쓰잖아요. 갑자기 고등학교 때 성적 보고 특히 고등학교 2, 3학년 때 학부모님, 제 아버님도 상담 많이 해봤거든요. 상담 왔다가 엄마랑 싸워요. 엄마, 아빠, 애 오면은 3명이 싸우고 있어요. 아빠는 아니 이 지경이 되도록 엄마는 그게 내 탓이야? 애가 공부를 안 하는데 애는 애대로 난 한다고 했어. 그래서 일종의 가족 상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문 상담 공부해서 분리시킵니다. 분리조치. 다 따로따로 얘기 들어봐요. 원인이 다 잘못이 있습니다. 자, 가장 큰 원인. 초등학교 때 관점 없이 방치를 시켜놨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놀 때는 놀아줘야죠. 저도 놀 때는 많이 놀아줍니다. 심하게 많이 놀아줍니다. TV도 보라고 해요. 마음껏. 보고 싶으면. 대신에 영어 할 거 하고. 저는 항상 일관성 있게 얘기합니다. 영어 공부 해야 돼. 영어 공부 안 하고 아니 해야 돼. 아빠 왜 해야 돼? 나중에 대학도 좀 좋은 데 가고 하려면 해야 돼. 너 대학 좋은 데 가고 싶어? 요즘 초등학교 애들도 다 알아요. 미국이 제일 잘 사는 나라인지 알아요. 요즘 초등학교 1, 2학년이면 그 정도 상식이 있어요. 요즘 유튜브 보고 자란 애들이잖아요. 애들가 제일 먼저 배운 말이 건너뛰기라는 말이에요. 건너뛰어! 이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생각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서열화도 심해요. 우리 때보다 훨씬. 서열화도 굉장히 심하고요. 생각보다 보수적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 대학 입시 측면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서울 집중 현상이 엄청 심하잖아요. 애들아 너네 다 서울로 가고 싶어 하지? 대학교 아니야? 뭐 그러진 않아? 제가 있었던 지역에서는요, 그냥 밑으로는 죽어도 안 간다는 애들이 대다수였어요. 무조건 서울. 근데 이게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 아이들의 그 선호 대학이 한 30개가 쫙 가슴에 깊이 박혀 있어요. 아이들이 선호하는 대학의 순위, 대학교 선호 순위가 30개 정도가 제 머릿속에 쫙 들어와 있습니다. 점수랑 관계없이 아이들의 그 선호도 대학. 그래서 일관성이 전 중요하다고 봐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고요.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어라고 하면 고등학교 가서도 그 말을 안 해야 합니다. 그럴 자신이 있을 때만 그렇게 말을 안 해야 한다고 봐요. 애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극심하게. 우울증이라고 얘기하는 정말 많습니다. 영어 때문에. 아이들 중에. 실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는요. 중학교 내신은 엑스레이예요. 고등학교 내신은 MRI라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디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면 엑스레이 찍어보면 의사 선생님이 한 말씀 하시죠. 잘 모르겠다고. 네, 저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어떤 애인지 영어 어느 정도 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하면서 저한테 중학교 성적표를 가져와서 얘가 어느 정도 잘하는지 물어보잖아요. 저는 대답 못 해줍니다. 알 방법이 없어요. 얘가 얼마나 잘하는지. 아무리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내신 1등급은 조금 믿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 믿지 않습니다. 수능 1, 2등급이야지 믿습니다.
왜냐면요 중학교에서 A를 맞는 애들도요 9등급 기준으로 봤을 때 고등학교 가면 4, 5까지 떨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는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고등학교 영어가 완전히 결이 달라요. 중학교랑. 자, 예를 들어서 중학교는요 중학생들 잘 알죠? 성취 수준이란 말. 네. 중학교 성취 수준에 A 맞는 애 많죠. 네. 수행평가 60%예요. 네. 중학교에서 수행평가 60이에요. 보통 60인 경우가 많아요. 지필평가가 40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취 수준 A 맞으면요. A 맞으려면 만약 수행이 만점이라고 치면 수행 만점 주는 경우 많이 있죠. 수행에서 점수 많이 안 깎죠. 네. 실제로 공부 좀 하는 애들은 수행 만점 맞아요. 대부분. 그럼 지필평가에서 몇 점만 맞으면 되냐면요. 75점만 맞으면 돼요. 75점만 맞아도 A가 나와요. 중학교 내신 그 시험 문제. 근데 중학교 내신 시험 문제가 근본적으로 어려울 수가 없거든요. 구조적으로 어려울 수가 없는데 75점만 넘어도 A를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A라고 아무리 저한테 와서 자랑을 해도 저는 믿지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수행 비율이 40이라고 해도요 83.3점만 맞으면 A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학교 성적은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요. 네, 이렇기 때문에 더 못 믿습니다. 중학교 지금 제가 7국 지금 원장님께서 저한테 알아봐 달라고 하는 그 중학교, 고등학교 위주로 통계를 조사해 온 겁니다. 이거는 학교 알림이 가면 다 나와 있는 거죠. 학교 알림이 가면 전부 공개된 자료인데요. 보니까 강북 혹시 무슨 중학교 다녀요? 강북중 다녀요? 강북중 보니까 평균이 70점대예요. 근데 A 맞는 애가 26.9%예요. 지금 이거 놀라신데 보통 다른 중학교는 40, 50% 정도 많아요. 이거는 적은 거예요. 적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좀 시험 문제 어렵게 내나 봐요. 약간 어렵네 시험 문제가. 네. 그런 것 같아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평균이 한 5점에서 10점 낮고 A 비율이 한 15에서 20% 낮아요. 보니까 7국 주변의 중학교들이 보니까 다른 지역은요 평균이 80점이고 A가 50이거든요. 보통. 이제 여기 강북, 동평, 우남 조금 어렵나 봐 시험 문제가. 그치? 네. 자 여기 고등학교 보니까요 일단은 평균이 그러니까 좀 여기가 중학교 때 시험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평균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보니까 A 비율도 그렇게 차이가 여기 그러니까 이 지역은 약간 특이한 지역이에요. A 비율 차이가 나죠. 좀 특이해요. 보통은 차이 많이 나요. 보통은.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고등학교는 A가 이렇다고 해서 전부 얘네들이 1등급을 맞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죠. 여기서 퍼센트를 나눈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얼마나 애들이 힘들겠어요. 이 안에서. 90점 넘은 애가 100명 중에 20명이 있는데 그 중에 4명만 1등급을 맞아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죠. 아이들 입장에서. 90점을 넘어도 지금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3등급이 뜨는 거예요. 90점을 넘어도. 그러면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제가 시험 문제 내고 나면은 항상 학생들 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이번에 100점 없어요. 그래 좋지. 너무 좋아요. 100점 없어서. 고등학생들은 다 그렇게 말해요. 고등학생들은 100점이 나오는 시험을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중학생들은 반대로 얘기하죠. 선생님, 왜? 100점이 없어요. 고등학생들은 100점 없어요. 중학생들은 100점이 없어요. 왜? 상대평가나 절대평가. 고등학교 가면 아이들은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갈라주길 원해요. 공부를 특히 잘하는 애들. 시험 문제 쉽게 내면 선생님 엄청 욕합니다. 그럼 실제로요 보니까 중학교 같은 경우는 26.9% 이게 수치가 좀 낮다고 해도 87명이나 A인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강북중을 다닌다고 했을 때 중학교는 또 석차를 공개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1등인지 87등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만약에 87등이면 절대 안심한 것 같아요.
여기서 87등이면 4등급 정도 가는 거예요. 고등학교 가요. 9등급 체제 기준. 5등급 기준으로 봤을 때는 2, 3등급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 87등이네. 그럼 중학교에서 B 맞는 거는요. 말을 안 할게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시험은 전부 A 맞는 게 기본인 거예요. 중학교 시험은 성취수는 전부 올 A가 상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B가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입시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중학교에서 B가 있다면 제가 뭐라 할 말이 없어요. 저도 함부로 말할 입장은 아니어서 저도 애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이 내려놨다고 해서 항상 저도 겸손한 적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걸 알고 있으면 어떻게 지도를 할지를 이제 생각을 하겠죠. 만약에 우리 애가 B다. 이제 저는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벌어놔야겠죠. 3수, 4수도 생각을 하면서. 자, 그러면 내년에요. 지금 4%일 때 강북고 예를 들니까 241명 중에요. 10명 정도가 지금 1등급을 맞는 거거든요. 근데 내년에 10% 된다고 쳐도요. 24명이에요. 24명 안에 들어가는 게 쉬울까요? 학생 입장에서 생각해볼래? 어때? 어떨 것 같아? 240명 중에 24등 하는 게 쉬울 것 같아? 만약에 부모님이 야 5등급이니까 1등급 맞아야지 라고 얘기하면 어떨 것 같아? 기분이 많이 안 좋겠지? 우리를 모른다 생각하겠지? 네, 이 지점입니다. 학부모님들이 이걸 알아야 하는 이유가 5등급이라고 해서 5등급 체제로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야 1등급은 맞아야지라는 말은 금기어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묵묵히 성적표를 보고 돈을 열심히 모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대비를 하고 계시면 돼요. 입을 최대한 다물고 있어야 돼요. 이제 애가 먼저 말을 꺼내기 전까지. 학생들이 엄청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 금기어 되는 말들이 되게 많아요. 학령 공부 많이 줄었으니까 야 대학 가기 편하더라. 금기어입니다. 맞지? 얘들아? 네, 그런 말 좀 기분 나쁘지? 그런 말, 그 말도 기분 나쁜 말. 애들이 되게 기분 나빠하는 말이죠. 그리고 1, 2등급, 야 3등급인데 야 2등급 올라야지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안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4에서 10% 쉽지 않아요. 10%는. 우남고도요 21명 안에 들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2, 3, 4, 5는 이제 서울권대학 기준으로는 의미 없는 등급이에요. 서울권대학 기준으로. 무조건 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24, 21, 26명 안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 입장에. 단적으로 비교를 해드리면요. 중학교 다시 한번 비교를 해주면 87명이 A를 맞았지만 실제 고등학교 오면 24명만 1등급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구조가 이래요.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A 맞았다고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니고 MRI를 찍어야 돼요. 근데 학교에서는 못 찍어요. 법에 걸리니까. 이걸 찍을 수 있는 곳은 사교육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교육에서 끊임없이 검증을 해 들어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이게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율을 보면은 그래도 그러니까 이 지역은 서다평을 중학교에서 좀 많이 내더라고요. 서다평을 많이 내더라고요, 얘들아, 그렇지? 네. 네. 고등학교 가도 여전히 약속이나 하는 듯이 짰나 봐요. 똑같이 내요. 그런데 중학교 서다평과 고등학교 서다평은 질적으로 달라요. 네, 좀 이따 비교를 해드릴 텐데요. 어떻게 다른지. 중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는 보니까 그래도 서다평을 좀 많이 내는 지역입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이 내는 지역이에요. 대치동처럼 많이 내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지역의 중학교는요 서다평 안 냅니다. 애들이 못 푸니까. 근데 고등학교 가면 이게 이제 등급을 갈라요. 객관식은 변별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객관식은. 왜냐하면 다 잘 봐요. 특히 영어라는 과목의 속성상
범위가 어느 정도 공개가 된 상황에서는 저도 문제를 내봤지만 아무리 문제를 비틀어 낸다고 해도 객관식으로 어렵게 내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 좀 하는 애들은 이건 거의 다 잘 봐요.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여기에서 다 갈립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택형이 그러니까 18문제가 나오고요. 서답형이 합쳐서 한 7문제가 나온다고 치면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문제 푸는 분수는요. 18문제를 객관식은 1분 만에 풀어가지고 20분 안에 끝내야 돼요. 그리고 서답형에 집중해야 돼요. 3분에서 5분 정도. 중학교 서답형도 1분 만에는 못 풀죠. 한 2, 3분 걸리지 않아요? 그치? 네. 한 2, 3분은 걸려요. 고등학교 가면은 심한 거는 5분간 쳐다봐도 답 안 나오는 거가 허다해요. 아예 풀 수 없는 문제도 많이 나와요. 왜 그런지는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중학교랑 이 고등학교의 본질적인 차이 때문에 그런데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보통 교과서 2단원 정도 시험 범위 맞아요? 그리고 외부 지문 조금 들어가는 경우 있고 맞니 얘들아? 네. 네. 고등학교 가면 일단 기본이 모의고사죠. 모의고사, 부교재, 외부 지문. 교과서는 양념이죠. 교과서는 양념이에요. 그래서 한 40에서 50개 정도 지문 던져줍니다. 보통 1회고사 시험 범위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외워서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워서 풀 수가 없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암기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다. 고등학교에 오면. 중학교 때까지는 어떻게 교과서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풀 수 있었는데 고등학교에 오면 그런 문제가 거의 안 나옵니다. 이해를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그러니까 그냥 잘해야 돼요. 중학교 서술형 문제는 제가 하나 예시를 들어봤어요. 이게 이 지역에서 나왔던 실제 문제예요. 맞니 얘들아? 비슷한 결이지? 남학생들 이거 맞아? 아니야? 이런 문제가 이 지역의 중학교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해석을 줬어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생각하는 건 쉽지 않다 한 다음에 16개 단어로 완성하래요. 필요하면 단어 형태를 바꾸거나 새로운 단어를 추가하라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중학교 문제는 쉬웠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It is not easy for us to come up with. 이 come up with를 알고 푸는 문제겠죠. come up with하고 it for, it 가주어, for 목적격 해가지고 이거 알아서 푸는 문제. 이런 중학교 서술형은 좀 단순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공부 좀 하려면은 10초 이내에 쓸 수 있는 문제예요. 이 정도는.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이거는 전에 것보다 약간 어려워요. 이 정도 나왔어요. 관계대명사 써봐라. 위치 꼭 써라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 정도가 중학교 서술형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결의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와 본 거예요.